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경의 부장들 원래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서 방송부장을 맡은 도부장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각 부서별 부장님들과 1대1로 만나면서 지난 10월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11월 그리고 다음 내년도 하반기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부서별로 좀 보고를 받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은 산업부장인 허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아래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샵 0082번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다 열어두고 우리 사원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마트한 남자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장의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허반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가슴 한쪽에 빛나는 배지를 달고 호텔리어처럼 깔끔한 모습으로 저희와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각 부장님들이 이렇게 하루씩 나오시는 날이잖아요. 네. 화요일, 수요일은 좀 쉬셨겠어요, 부장님? 네. 네, 얼굴이 좀 피셨어요. 네. 네. 절대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 하세요. 우리 허 부장님이 산업부 부장님으로서 오늘 또 함께하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좀 그런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부장 컨셉이잖아요. 네. 우리 산업부의 사운이라던가 우리 산업부가 지향하고 있는 업무 스타일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또 마음에 없는 소리나 그리고 실제로 있지 않는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산업부의 사훈을 이렇게 즉석에서 조금 짧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밥값을 하면서 살자라고 좀 정해봤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질문을 주시기로 이제 방송 전에 네. 말씀을 나눠주셔서 산업부는 전 직원 재택근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밥값만 하면 된다. 그러면 월급은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허나 네. 이것을 역으로 네. 밥값을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는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네. 결국 밥값만 잘하면서 살면 인생에 큰 풍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네. 우리 방송부장님께서 저한테 젊은 꼰대라고 또 아닙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결국 모두 다 잘 네. 행복한 산업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각 부서의 사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팀의 비전 같은 것들이 우리 부장님들의 투자 스타일을 굉장히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유하게 풀어는 주지만 정확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때는 엄벌을 하는 똑부러지는 스타일이 우리 허 부장님의 투자 스타일과 또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리고 또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오. 또 한없는 정과 네. 그리고 인간적인 이거 급조하신 그런 거잖아요. 것들이 있죠. 급조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부장님들을 보면 그 부장님들과 함께하는 사원분들의 그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분위기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부장님 왠지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저희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허 부장님 나랑 좀 투자 스타일이 맞는데? 나 재택근무 굉장히 좋아하고 아웃풋 잘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 부장님 혹은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드리면 저희가 함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원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허반석 산업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하루 종일 사실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오늘 장만 보면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오전에 만약에 좀 매매를 하거나 좀 투자를 하려고 눈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장은 좀 대응이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오늘 장에서 챙겨봐야 될 키워드 오늘 장 어떻게 좀 정리해 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장반을 놓고서 본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강매도를 하거나 거의 만계약을 사기도 하고 만계약을 팔기도 하고 이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패턴들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내가 템포
박자를 맞춰 나갈 것인가를 시장을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를 그래도 이어줬는데 그 매수의 주체가 3거래일 전, 2거래일 전 금융투자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때와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퀘스천 마크를 좀 찝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외인들은 순매수 전환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매수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강매도를 할 때가 있고 오늘은 다시 8천 계약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현물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어디에 내가 템포를 맞출 것인가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의 캐치프레이즈를 이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11월의 캐치프레이즈는 용기와 주의를 병행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용기는 어디서 내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강매도를 통해서 현물 시장을 눌렀을 때 그러면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내가 분석이 완료된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의 영향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는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외인들이 선물 시장 매수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 기관들도 매수하면서 주가 지수가 1% 이상 오를 때 반등 기점에서 하셔야 될 일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의를 해야 하냐면 내가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승부를 볼 종목이 아니고 내가 물려 있었거나 이 종목은 빨리 털어내고 싶은데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손익분기점까지 왔거나 아니면 추세상 이거는 얼른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싶다라고 결론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정리를 좀 해 가셔야 된다. 그래서 추세 저점,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는 용기를 좀 내보시고요. 반등이 나와서 내 종목도 탈출할 수 있거나 손실폭이 완연히 줄어들었던 기회가 온다면 그곳에서는 주의를 하셔서 이 종목은 내가 팔기로 했지, 이 종목은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기로 했지, 이러한 모습으로 시장들을 좀 대응해 나가셔야 하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오늘장을 빗대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이제 캐치프라이즈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장에 또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눈이 주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우리 허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FOMC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시거나 뉴스를 잘 플로우를 따라가셨던 분들께서는 나름 업데이트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그리고 산업부장이 바라보고 있는 FOMC와 그리고 시장의 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FOMC의 총평을 좀 세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와 예상 안에서 소화한 이벤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의 속도는 12월 FOMC가 14, 15일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11월 달, 12월 달에 테이퍼링 자산 매입 규모 축소는 약 150억 불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월부터는 그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때까지는 다소 시장이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해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부터 음봉을 나타내고 있죠. 7월부터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음봉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데 11월도 음봉을 그리게 된다면 이례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고 또 이례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5개월째 음봉을 그리는 것도 그렇게 자주 나왔던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11월은 이벤트를 소화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갈 수 있을 확률적으로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퍼링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임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마진을 뛰어넘을 정도로 임금이 상승을 하거나 생산성과 인플레이션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생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 특히 S&P 500에 소속된 기업들의 86% 이상이 예상치를 넘는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 체력이 견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도 기업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 부족이죠. 병목 현상이나 쇼티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이러한 인플레이션들이 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단순하게 인플레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재개됨에 따라서 강한 수요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극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입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고용과 그리고 경기 회복에 다다를 때까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유지를 해가고 있는 것이 파월의 입이었고요. 또 한 가지 파월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요. 이번에도 이 일시적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또 일시적이라고 하면 이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예견을 한 경제 전문가들이 있었던 반면 파월은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일시적인 단어를 부정을 하게 되면 파월이나 연준이 그간 가져왔던 스탠스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저것 봐라. 연준을 믿을 수 없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좀 가지고 가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이라고 좀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함으로써 결국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에 의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말장난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시장은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파월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좀 시장은 화답을 했던 모습입니다. 인플레 압력이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면서 시장은 파월이 인터뷰를 하고 있던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을 좀 해가는 모습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은 변동성이 높다. 그것을 파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 앞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겸손함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일시적, 그리고 인내심 거기에 이번에는 하나 더 겸손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150억 불씩 줄여나갑니다. 11월과 12월은 150억 불씩 줄여나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면 1,200억 불의 이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시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파월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언제 공개가 되느냐? 12월 14일, 15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자산 매입 규모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12월 달에 또 하나가 있죠. 12월 3일 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한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한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일정상 좀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지 않으면
4월부터도 기준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테이퍼링이 내년 5월, 6월까지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4월, 5월까지는 그래도 주가 지수가 양호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FOMC 회의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를 해보면 끝에 말씀하신 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시장에 국건이 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상반기 정도 되겠죠. 상반기 5월, 6월이요? 정도까지. 네, 그러네요. 근데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안도랠리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전문가님? 네. 미 증시는 테이퍼링 이전부터 연일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사상 최고치 마감이다,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이다라는 이야기가 하루 걸러 하루 이러다가 3일 연속, 4일 연속, 5일 연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만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일관되게 전해드렸던 뷰가 있습니다.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테이퍼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이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경기 확장 국면이 아니면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정책 수단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쓸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부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입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 시기까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수의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로 테이퍼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지수는 우상향합니다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는 제가 끊임없이 수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유독 지지부진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1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를 구분을 해보면 국내 증시가 약 250% 이상 상승하는 동안 미국 증시는 18%, 20% 미만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도까지죠. 그러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내 증시는 약 55%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 증시는 26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0년 사이로 뭔가 바뀌었죠. 그러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증시 상승률과 우리나라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국내 증시는 약 300% 이상, 310%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 증시는 285%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와 미 증시의 20년치 상승률이 일부 키 맞추기가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그간 많이 올랐고 특히 재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승률이 글로벌 상승률 1위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상승 이후에 일부 횡보하는 구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결국 조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정이 있고 불필요한 조정이 있는데 최근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죠. 이 거의 11개월 동안의 횡보는 필요한 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상승률과 미 증시의 상승률을 같이 열어놓고 봤을 때 결코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이제 키 맞추기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견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은 잘 가는데 우리 시장만 가지 않는 요즘장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던데 우리 허반석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장님, 그 외국인들의 수급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뭐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끼리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혹은 매도세가 굉장히 거칠다는 느낌을 최근 많이 받거든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외국인들의 패턴은 지금 선물 시장을 강매도할 때가 있고 강매수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거의 10,0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7,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바로 또 9,600계약, 10,000계약에 가까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8,000계약 이상, 장중에 9,000계약 이상 또 매수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패턴들이 최근에는 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느냐? 3,000계약, 3,000계약, 7,000계약, 3,000계약, 3,000계약 이렇게 조금 규모는 작았습니다. 결국 강도가 약했는데 최근 들어서 9,900계약 매수, 7,500계약 매수, 9,600계약 매도 그리고 다시 8,000계약 매수 장중에 1조 원 이상 매수가 나올 때가 있고요. 1조 원 이상 매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현물 시장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기관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강매도를 할 때 이 현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를 본다면요. 그러면 11월 3일 강매도가 나왔을 때를 보겠습니다. 11월 3일 강매도가 나왔을 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4천억 이상의 매도를 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날도 순매수 규모 상위 기업은 매도를 할 때나 매수를 할 때나 동일하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겹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위해서 지금 좀 거칠게, 조금 강하게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고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뭔가 시장에 발맞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강매도합니다. 그러면 현물 시장 주가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장중 조정이나 그날은 조정이 깊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매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의 캐치프레이즈를 용기와 주의를 병행할 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의와 용기를 병행할 때, 용기와 주의를 병행할 때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패턴에 따라서 결국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강매도를 통해서 주가 지수를 누른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모아가는 전략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기업이 실체가 있고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데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혹 턴 어라운드가 되거나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그 기업의 실체가 있고 산업의 전망이 밝고 미래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이 분명한 기업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볼 만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주의는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일관을 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그럼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1%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 날이 왕왕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포트폴리오 내실화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리스크는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 종목 수를 줄일 때가 언제냐? 시장이 상승할 때. 나는 이 종목 탈출하고 싶어. 나는 이 종목 끝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종목 내가 실수했어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 조정을 받을 때 공포에 나도 같이 손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시장이 올라올 때, 반등할 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 올라갈까? 라고 아무 일 안 하고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는 정신을 차리고 포트폴리오 내실화, 포트폴리오 압축, 내가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이 선물 시장에서의 패턴을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들은 포트폴리오 압축, 축약, 내실화 꼭 일구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부장님의 뭐랄까요 투자 스타일이 잘 드러난 또 하나의 한 줄 정리였습니다. 11월 달에 캐치프라이즈는 주의와 용기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산업 이 부서에 또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늘 매달 캐치프라이즈가 있고 거기에 맞는 매매 습관과 뭐랄까요 이 투자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사원분들을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11월 캐치프라이즈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주의와 그리고 용기 각각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원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똑부러지는 우리 허 부장님께서 지난 10월간 10월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같이 살펴볼 종목은 처음으로 체포를 했죠. 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를 제가 10월 7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러면 10월 7일 목요일자를 이렇게 세로 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로 줄로 본다면 목요일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차트 그리고 추세선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이러한 수준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구간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마침 또 산업부장 발제가 있어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15만 원대에서 매수가가 형성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16만 원 미만에서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뭐 오늘 좀 2%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순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순대요? 순대 제조사에서 네. 위생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조금 순대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적인 문제들이 조금 나와서 뭐 조땡 떡볶이나 아니면 GS 리테일이나 이마트 노브랜드나 트레이더스 등을 통해서 뭔가 네. 유통이 되었던 순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저희 집 앞에 시장에서 있는데. 조금 더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16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에 용기를 내셔야 하는 종목이 이마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추세선을 좀 지우고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15만 1,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제가 늘 플러스 알파를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 방송부장님과 제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퀴즈를 내면서 조금 쉬는 시간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 하면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별다방. 그렇습니다. 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별다방입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내가 이마트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가 별다방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ssg.com.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네, 자 이제는 제가 다시 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ssg.com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새벽 배송의 국내 상장 1호 타이틀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마켓컬리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 SSG닷컴이 가지고 가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가 성정이 됐고요. 이 SSG닷컴의 기업 가치가 약 10조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세계 그룹의 SSG닷컴 상장 준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SSG닷컴 지분의 50% 이상을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신세계 그룹사로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을 이야기를 하지만 SSG닷컴의 50% 이상의 최대 주주는 이마트다라는 부분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별다방,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연결 이익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마트 왜 이렇게 좋아진 거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겠죠. 이마트 가양점 장부가액은 430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매각했더니만 6,800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어낸 크래프톤에서 이마트 성수 본점에 부동산을 인수하겠다라는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장부가액으로는 960억 원인데요. 매각가가 1조 1천억 원이 넘어섰다는 보도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무제표상 기타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4분기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내년 상반기에는 이 기타 이익 등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마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 깔고 있던 부동산 가치를 빠르게 현금화시키고 현금화된 재원들을 가지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또는 네이버와의 지분 스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부동산을 디지털화 자산시키고 있다. 디지털 자산화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좀 크게 보고 길게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 풀필먼트에 대한 유통사의 집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SSG닷컴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 PP센터라고 하죠. 뭐 포장하고 패킹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마트는 전국에 매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 전국에 모든 냉동 창고가 있죠. 그 냉동 창고를 중심으로 새벽 배송이든 일부 집으로의 배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풀필먼트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마트의 주주시라면 노란 색깔 탑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바쁘니까 일부러 좀 양보도 해주시고 반갑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도 하고 이마트의 주주로서. 주주라면 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연말이니까요. 별다방에 가셔서 다이어리 하나씩 꼭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브랜드의 다이어리를 사려고 했는데 우리 허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다방을 당장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별모로 한번 가시죠. 예, 어디 한번 끝나고 뭐 별다방이라도 함께 가서 좀 이마트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마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플러스 알파가 많은 종목이니만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방송에서 체포 종목으로서 이마트를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도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MLCC라고 하는 회로의 전기를 일정 양씩만 공급하게 되는 반도체 회로의 댐 역할을 하는 소재죠. 이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료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CJ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을 놓고서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이 추세선 저점에서는 이익 체력이 좋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아도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드려왔는데 최근 이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탈한 기업들 중에서 추세선 위로
머지않은 시기에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 면면을 살펴본다면 결국 실체가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그러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매출액은 20% 증가, 영업이익은 82%, 당기순이익도 80% 증가를 합니다. 내년은 매출액 3% 증가, 후년은 6% 증가. 영업이익은 내년 12%, 후년 7%, 당기순이익은 내년 12%, 후년 7%의 성장, 양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 삼성전기가 MLCC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누군가는 매도할 때에, 누군가는 손절을 고민할 때에, 누군가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적용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료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CJ제일제당입니다. 비슷한 차트의 흐름으로도 읽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도 바닥들 라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간들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약 35만 원 언저리까지 혹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보다는 강한 매수세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세선을 일부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 추세의 바닥마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었다라고 설명을 그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되돌림 자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그 상단으로 추세선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얄궂게도 그때그때마다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차트의 흐름만 보고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좀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추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시자를 늘 반복을 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이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이익 순으로 매출액이 올해 내년 후년도 5%씩 꼬박꼬박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19%, 1%, 7% 성장을 합니다. 당기순이익도 7%, 4%, 10% 이렇게 매년 성장,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일부 이익이 악화되는가 싶더니 그것을 바로 판가 상승으로 연결을 시켜서 상쇄시킬 수 있는 기업들 중 하나가 음식료, 그중에서도 CJ제일제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들이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추세 하단을 이탈을 했는데 결국 이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매도,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적어도 CJ제일제당 기준으로는 44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뭔가 그때서야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다시 한번 긋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러한 추세선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를 짚었을 때에 약 17만 5천 원까지는 올라왔을 때 그때가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때 갔을 때의 수급과 그때 시장 전반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와 CJ제일제당은 적어도 추세 하단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보유자분들은 좀 힘을 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CJ제일제당까지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전략을 좀 자세하게 두 종목 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체포 종목이 기다리고 있죠. 네, 이마트를 체포하고 나서 10월 말 목요일입니다. 10월 28일 하이트진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외식 수요 증가, 그리고 음식점, 주점 등에 있어서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보도를 본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3,000명에서 5,000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경의 부장들 사원 여러분들께서도 꼭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한 번 더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지해야 할 선들을 잘 지지를 해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다시 한번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평행한 선을 놓고 되돌림 자리가 어디가 나올 수 있을까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4만 원 언저리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매수를 해 나가시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4분기보다 더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K소주는 하이트 진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잘 모아가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보신다면 적어도 4만 원 언저리가 새로운 되돌림 자리로 좀 보입니다. 그 구간들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그때 돼서 4만 원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실 만한 기업들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부장님들과는 아니었는데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죠? 네, 다른 프로그램, 네, 서울경제TV의 아침 프로그램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10분경 매일 리포트를 산업과 종목을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을 제가 5월 31일 월요일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대한 리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화수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종목을 좀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월 2일 자이언트 스텝을 그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6월 2일이라고 하면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좀 보이실 텐데요. 그때 제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메타, 초월이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 세계라는 것이 합해져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짧게 간편하게 봤을 때는 가상현실이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31일 이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6월 2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안에 약 100%가량의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거의 150%가량의 빠른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도 누구도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메타버스에서 이 컨텐츠를 담당하는 쪽은 제작을 담당하는 쪽은 자이언트 스텝이고 플랫폼은 네이버 제페토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XR 기기를 담당할 기업은 LG 이노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중에 하나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자이언트 스텝이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빈센트를 만들었고 최근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에스파를 제작하는 데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핵심 기술, 실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얼타임 엔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리얼타임 엔진 기술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특수효과를 입히기 위해서는 촬영이 완료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모션 센서를 부착한 인물이 크로마키 배경을 두고서 뭔가를 움직이면 그 모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영상을 입히고 디지털을 입히고 모양을 입혀서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외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집을 거쳐서 완성된 영상이 나오는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엔진은 말 그대로 리얼, 실시간으로 특수효과가 입혀져서 나갈 수 있는 결국엔 AI 스튜디오 기술까지도 갖고 있는 곳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익은 조금 적기 때문에 뭔가 실적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메타버스의 산업 전망성을 보았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 컨텐츠로 보았을 때는
어마무시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서울경제TV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방송을 통틀어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이보다 더 빨리 산업에 대한 전망을 짚었다라는 부분을 이제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산업부장이 늘 산업만 보고 펀드 매니저로서의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늘 네.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에서는 애널리스트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산업과 시장 그리고 FOMC 회의나 앞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 때까지는 시장의 우상향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애널리스트적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거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역할, 이러한 자이언트 스텝이나 그간 현대로템이나 EID나 세경하이테크나 그 이외의 종목들도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이 확정적인 기업들의 의미 있는 기업, 의미 있는 비중, 의미 있는 수익 이러한 이야기들을 늘 반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찝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 오히려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허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방송 통틀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처음 짚은 건 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허 부장님이야 늘 스마트하고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해오고 계시지만 이 산업의 지반 자체가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빠르게 캐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산업부장님이 해주시는 말씀 앞으로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지금 현재인 11월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10월 달에 이렇게 수익을 잘 줬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11월에도 유효할지 아니면 다르다면 11월에는 어느 부분을 보는 게 좋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우리 허 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11월 증시 프리뷰 들어볼까요? 네, 11월 대응에 대해서는 앞서서 주의와 용기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11월 모멘텀 투자 레터의 캐치프레이즈 주의와 용기를 병행할 때를 하나하나 짚어가시는 거는 단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얼마만큼 잘 축소시키고 내실화시켜가고 체력을 높여가느냐에 대한 대응 방법이었고요. 이 웨더독 형상이라고 하죠.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해서 현물 주가 지수가 조금 주춤할 때에는 용기를 낼 만한 종목군들이 다 선별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주가 지수가 오를 때에는 내가 덜어내고 싶었던 종목들은 덜어내는 전략으로 시장의 대응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이 템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 템포를 반대로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계좌에는 악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장에서 대응은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매주 화, 수, 목요일 나오는 서경의 부장들을 잘 보시면 거기서 저희 3명의 부장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섹터별로, 산업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산업부장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었죠.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국내 소비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죠. 그러면 국내에서 소비가 확장된다는 전제하에 그 소비 확장의 수혜를 어느 기업이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체포를 했고요. 그 외에 유통업체들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형마트, 편의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면세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도 아직까지는 해외 출국이 너무 확장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엔 확장될 곳이 해외 출국이고 그러면 결국엔 매출액과 영업이익 높아질 곳이 면세점이다라고 보시면 단계적 일상 회복, 국내 소비, 그 이후에는 면세점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신 장비 업종 말씀드렸죠. 그리고 섬유 의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산업부장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또는 이 산업의 방향성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오늘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산업이 부러지거나 망하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었죠.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동일한 이야기였고요. 앞서서도 6월 2일, 5월 31일 메타버스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열매는 2달이 지난 7월 중순에서야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과 나의 인내심이 같이 합쳐진다면 의미 있는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지금까지 서경의 부장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산업 섹터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 꼭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허 부장님의 11월 증시 프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산업 부장님과 꼭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산업부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